건축법 54페이지. 여기 맞죠? 건축법도 한번 좀 빨리 이제 공부 어느 정도 한 상태니까 중요한 것들 체크하는 정도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이제 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못 드립니다. 먼저 대지, 한 필지가 하나의 대지이다. 그런데 여러 필지가 하나의 대지가 될 수도 있고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가 하나의 대지가 되기도 한다. 지문 중에 하나 나올 거예요. 이제 가끔가 문제집에 필지와 관련된 것이 단일 문제로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약한 문제가 그러다 보니까 5개 지문을 만들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정도 수준 하시고,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 뭐가 있어요? 지붕과 기둥, 그리고 뭐요? 무슨 말로 연결돼야 돼요? 또는 기둥과 벽 또는 벽이 있는 것, 그리고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에도 토지에 정착하지 않고 지하나 고가에 설치하는 점포, 차고, 창고하는 것도 건축물이 될 수가 있다. 지하층은 2분의 1 이상인 것. 기억하셔야 되겠죠? 물론 이제 다른 부수적인 말들도 아셔야 됩니다. 층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층의 바닥에서부터 지표면까지의 높이가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 그 다음에 이제 주요 구조부, 내기, 바보, 지주 하는 게 있죠? 기본 강의할 때는 이제 연상을 해서 건축물의 형태에서 연상을 해서 이제 공부하시고, 그걸로 이제 공부되신 분들은 내기하면 지는 바보, 지주가 있다 해서 내기, 바보, 지주. 그리고 사이기둥, 내기, 바보, 지주는 이제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그리고 주계단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비슷한 것이 있는데 주요 구조부 아닌 거 있죠? 칸막이벽, 사이기둥, 작은 보. 좀 어렵지만 주의할 게 최하층 바닥. 오히려 주요 구조가 아니죠. 이것은 처마라든가 차양, 5개 계단 이런 것들까지 정리를 다 하셔야 됩니다. 샅샅이. 자, 건축, 신축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서 건축하는 거. 신축이죠? 재축은 뭐예요? 재축은 무엇으로 멸실됐어요? 재해. 그러니까 재해만 찾으면 돼요. 재자, 이제 재해로 멸실되었는데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로 건축을 해야 되겠죠. 종전과 같은 규모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축에서 개축은 내가 철거한 거죠. 그렇죠? 철거했는데 이것도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하는 것입니다. 근데 재축과 개축 차이점 구별해야 되겠고, 뭐 글자 하나 연결할 수 있으니까 어렵지 않고요. 재축에서 조금 더 어렵게 들어가면 이제 연면적은 종전 규모를 초과하면 안 되죠. 층수, 동수, 높이도 원칙은 초과하면 안 돼요. 그런데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층수, 동수, 높이는 초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 알고 보면 층수, 동수, 높이는 종전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무엇은 커지면 안 돼요? 연면적 커지면 안 됩니다. 자, 이전은 어디로 옮겨야 돼요? 같은 대지에서 옮겨야 됩니다. 뭐 증축은 키우는 거니까 어렵지 않고요. 일거는 보셔야 되겠고, 정리 안 된 분들은. 그리고 신축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가 그랬는데 철거 한 20분쯤만 있어만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타이밍이. 그때가 제일 졸릴 때거든요. 지금은 아직은 조금 덜 졸릴 때인데 한 번 더 해주세요. 누구든지. 한 20분쯤 있다가. 근데 이제 신축은 없는 건데 철거나 멸실되어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종전 규모 이내면 개축이나 재축이 되는 거고, 종전 규모를 초과하면 신축. 부속 용도의 건축물만 있는 것도 없는 거나 다름없죠. 주된 건축물을 부속 건축물 옆에 지으면 그것도 신축. 증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있는 것도 그냥 간단하게 앞에 있는 5가지의 그런 용어 가지고 물어볼 때 있지만 좀 깊이 들어가서 각각의 용어의 내용을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대수선, 크게 고치는 거죠. 대선,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하는 걸 일단 정리하시고, 그것을 증설 해체하는 것은 대수선. 근데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은 4개 이상 또는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해야 대수선.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근데 이제 이웃 간의 프라이버시라든가 불이 샌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만 하더라도 중요하기 때문에 경계벽, 방화벽, 그리고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은 증설 해체가 대수선인데 면적에 상관없이 모두 수선 변경하는 것이 대수선. 기둥 같은 것들은 뭐 하나 수선 변경하는 별로 의미가 없죠. 3개 이상 해야 대수선이죠. 근데 주계단은, 피난계단은, 방화벽은, 경계벽은 조금만 수선 변경해도 대수선에서 정리를 다 이것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완벽하게 못하더라도 대수선만 가지고 내면 좀 완벽하게 해야 돼요. 근데 대선만 가지고 내기보다는 다른 거하고 같이 낼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을 여러분들이 뭐 책을 읽어보고 그래도 내가 이거는 외우지 못하더라도요. 이건 내가 읽어보면 알 수 있겠다 하는 정도 되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55페이지. 고층 건축물은 이제 초고층과 준초고층이 있죠. 자, 초고층은 몇 층 이상이죠? 50층 이상이거나 몇 미터 이상? 200m 이상인 거. 근데 주택보하고 착각하면 안 되죠. 주택보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아주 비싼 아파트 있죠. 관광특구에서 50층 이상이거나 150m 이상인 공동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되고, 초고층은 이거 주택법이니까, 이거 건축법이니까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몇 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봅니까?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본다. 50층 이상이거나 200m 이상인 거. 준초고층은 이제 고층 중에서 초고층이 아닌 거. 그래서 고층은 뭐죠? 몇 층 이상이죠? 30층 이상이거나 120m 이상인 거. 이것도 이제 용어정의 물어볼 수 있고, 다중 이용, 그러니까 초고층만 딱 대표적으로 하나 체크를 해놓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강의할 때 말씀드렸죠? 전부 다 중요하니까 이거 다 중요해요. 중요하다고 다 체크하면은 나중에 이것도 정신산만하고요. 딱 제가 지금 불러드린 걸 중심으로 해서 체크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다중이용 건축물 5천 16층 이상인 것 뭐죠? 516 다중이용 건축물. 근데 5천 이상은 일정한 용도와 결부가 돼야 되죠. 종종 여관문 판매하는데 뭐 외우셨던 분은 외워도 좋은데 그렇지 않더라도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구나 생각하시고, 다만 이건 알아야 돼요. 동물원, 식물원, 문화집회시설인데 문화집회시설은 5천 이상이면 다중이용 건축물입니다. 극장 같은 거 있을 수 있죠. 사람 많으니까 위험해요. 그런데 동물원, 식물원은 5천 이상이라 하더라도 다중이용 건축물이 아니다. 자, 그리고 이제 16층 이상인 것. 16층 이상은 종종 여관문 판매 아니어도 됩니다. 어떠한 건축물이든 불특정 다수가 이용을 하면 이용을 하고 16층 이상이면은 다중이용 건축물이다. 근데 불특정 다수는 시험에서 알려주기 때문에 16층만 잘 기억해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건축물의 용도, 단독주택, 공동주택 하는 게 있죠. 단독주택은 다가구 주택, 다가구 몇 세대 이하? 19세대 이하, 19세대 이하. 그 점만 체크하고요.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가 있죠. 근데 연립 아파트는 주택 층수 몇 개? 5개층. 연립 다세대는 4개층 이하. 근데 이 주택법에서 이제 연립이나 다세대가 도시형 생활주택일 때 심의를 거쳐 5개층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연립은 연초죠. 660 초과. 다세대는 660 이하입니다. 일종 근린생활시설 1111이죠. 111. 111이 뭐요? 일종 일용품 1천 미만. 일종 근생입니다. 111. 그래서 식품, 잡화, 의약품, 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용도로서는 바닥면적 합계가 하나의 건축물에서 1000제곱미터 미만이면 일종 근린생활시설. 우리가 늘상 이용하는 것들, 뭐 이용원, 그리고 미용원, 목욕장, 세탁장, 아플 때 가는 것,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침술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또 무슨 범죄 피해에 노출돼서 빨리 찾아가야 되는 거, 지구대, 파출소, 소방서 이런 공공기관인데 그것도 111이라고 비슷해요. 얼마 미만일 때? 1천 미만일 때. 규모 커지면은 그건 업무시설 됩니다. 공공업무시설. 무거운 거, 가벼운 거 있는데 가벼운 게 일종이에요? 무거운 게 일종이에요? 가벼운 거, 탁구장 500 미만인 거, 더 커지면 운동시설, 그리고 뭐 테니스공, 볼링공, 탁구가 아니고요, 골프공, 또 뭐가 있죠? 에어로빅이라든가 거기도 공이 있죠. 그런 것들 얼마 미만일 때 500 미만이면은 그건 2종근생, 2종근생. 탁구장만 1종근생입니다. 다른 볼링장, 테니스장, 당구장 이런 것들은 2종이고요. 공중화장실 대피소 뭐 지나가면서 한번 봅니다. 왜 봤냐면 이게 국토계획부에서 일종 전용 주거지역에서는 단독주택 일종 근생이 되는데 일종 근생 중에 대화는 안 된다 그랬어요. 대화가 대피소 공중화장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 근생이요. 다음에 금융업소, 부동산 사무소, 부동산 중개사무소 하는 것들이 얼마 미만일 때 일종 근생입니까? 30 미만일 때. 이종 근생은 얼마 미만일 때? 500 미만이면 이종생, 더 커지면 이제 업무시설 됩니다. 건축법 적용된 범위, 건축법이 아예 적용 안 되는 게 있죠? 건축물 중에. 뭐죠? 뭘로 창문을 만들었어요? 고철로 창문을 만들었다. 건축법 적용 안 되죠.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철도, 선로 부재에 있는 각종 시설물들,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 고속도로, 절도, 선로부지,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 이거 뭐예요? 문화재. 지정문화재, 가지정문화재. 그리고 문이 하나 더 있죠. 수문조작실, 하천구에 있는 수문조작실. 건축법에 적용 안 되더라. 건축법에 전면 적용되는 지역 있죠. 이런 곳에 이건 이제 건축법에 아예 안 되는 거고요. 건축법에 이제 다 적용되는 것이 도시 지역에 있는 건축물,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 있는 건축물, 그리고 동이나 읍 지역에 있는 건축물. 이것이 다 아니라고 한다면은 무엇이 적용 안 돼요? 이런 곳에서는 가장 대표적으로 도로가 서로 차가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4m 이상의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되겠죠. 그래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 이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 이게 건축선인데 건축선을 넘어서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도시적에서는 적용이 돼야 되는데 아주 한가운 곳, 이런 것들이 아닌 곳에서는 도로와 관련된 거 4m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된다 필요 없고요.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뭐가 필요 없다고요? 아예 한가하니까 화분이 필요 없다 그랬죠. 방화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구조라든가 건축법상 분할 제한 면적 기준 적용 안 된다. 건축법상 분할 제한 면적 기준 좀 전에 봤는데 또 볼까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그리고 도시적 외기지역, 관농자 지역이 있는데 얘가 60 미만으로 분할 못하고, 상공 얼마요? 150 미만으로 분할 못하고, 녹지지역은 200 미만으로 분할을 못한다. 이런 것들은 이제 아주 이런 전면 적용되는 곳이 아니라면 이런 것들이 이제 적용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면 적용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뭐 구체적인 사례로서 이걸 보면은 이해가 쉬우니까 이런 것. 물론 도시가 아닌 면이에요. 지구도 아닌 면이고 그럴 때 이거 적용 안 되는데 이런 곳에서 적용되는 게 있죠. 뭐는 적용돼야 돼요? 용적률, 건폐율 이건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3번에 있는 내용 봤고요. 자, 그다음에 사전 결정.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원래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죠.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해 한해서 뭐 할 수 있죠? 사전 결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 결정. 이 사전 결정을 받으면 얼마 이내에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2년 이내에 허가를 받아야 되고, 사전 결정 허가를 받으면, 사전 결정 통지를 받으면요, 그러니까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통지를 받으면 개발 행위가 산강론, 걔가 산강론으로 뛰어다닌다 그랬죠. 그래서 산지 전용 허가, 하천 전용 허가, 그리고 농지 전용 허가 신고를 거친 것으로 본다 그랬습니다. 건축 허가 누구한테 받는 겁니까? 시장, 별별시장, 군수, 구청장. 그런데 아주 커다란 것은 특별시 광역시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를 받을 때가 있죠. 1, 2, 3 건축물, 1은 10만 이상, 2는 21층 이상, 3은 연면적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해서 10만 이상, 21층 이상에 해당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그때는 누구한테 허가 받아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런데 이웃한 곳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무엇은? 공장이나 창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러한 것을 특별시, 광역시가 아니고 도에서 할 때는 그냥 시장, 군수가 허가를 하는데 그때 허가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도지사에게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 1, 2, 3 건축물. 물론 공장, 창고는 크다 하더라도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지 않고요. 도지사 사전 승인이 두 가지가 더 있죠. 자연환경, 수질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지사가 사전에 지정 공고한 곳. 그런데 수질 자연환경 보호이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이 돼야 되죠. 낙하암 뭐요? 3,000국녀 3층 이상이거나 1,000제곱미터 이상인 숙박시설, 위락시설, 그리고 뭐 공동주택, 일반 업무, 일반 음식점이 있는데 뭐 숙박, 위락을 기억하시든 일반 음식점을 기억하시든 그걸 힌트를 얻기 위해서 기억하는 건지 다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암기가 힘드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식당 같은 거 함부로 짓게 되면 수질 오염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제 그건 대표성을 가지고 한번 보시고 뭘 기억하셔야 돼요? 수질이니까 3,000국녀 3층 1,000제곱미터. 근데 교육환경, 주거환경은 규모에 상관없이 그 건축물의 용법이 문제가 되죠. 무슨 용법으로 쓸 때 그 도지사에게 사전 승인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위락시설, 숙박시설. 그리고 스스로 건축허가권자가 건축허가를 거부할 때가 있죠. 숙박시설, 위락시설이 주거환경에 피해가 될 가능성이 있을 때. 방제지구에서 무슨 층? 지하층에 주택을 쓰거나 지하층을 주택으로 쓰거나 주거용으로 쓰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할 때는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자, 건축허가 제한도 있죠. 체크해드리면서 넘어가야 되는데 나 혼자 막 읽고 넘어갔네. 그래서 1, 2, 3하고 이번에 자연환경, 수질환경은 3층 1,000제곱미터. 건축허가 거부는 위락시설, 숙박시설. 방지지구는 지하층. 이런 거 체크하시면 되고
건축 대수선 허가를 받으면 다음에 허가 신고가 의제된다. 개가 산 강로로 뛰어가는 것은 당연하고, 그리고 공사용 가설 건축물, 대지 소송을 위한 공작물 축조 신고. 나왔으니까 어차피 뒤에서 볼 거니까 보겠습니다. 자, 건축 허가를 받으면 뭐 한 것으로 봐요? 공사용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한다고 했죠? 그리고 또 대지 소송을 위한 옹벽 축조 신고했다고 봤습니다. 먼저 이거 간단하니까 이것부터 보겠습니다. 대지 소송을 위한 옹벽 얼마를 초과할 때 신고해야 돼요? 2m 초과 시 신고해야 됩니다. 그보다 낮으면 신고 안 해도 돼요. 그리고 4m 뭐죠? 안에 전기장치는 광고탑, 광고판. 그리고 6m 뭐죠? 안에 아무것도 없는 뭐 철탑, 그리고 통신용 철탑, 기계탑, 장식탑 이런 것들은 6m 초과할 때. 그리고 높을 꿀차선 뭐요? 고가 수조는 8m 초과할 때. 8m. 8m 이하일 때 있죠? 중요한 거. 기계식 주차장. 이것은 8m 넘는 게 아니고 8m 이하일 때 신고합니다. 기계식 주차장. 그리고 이제 지하 대표는 얼마를 초과할 때? 30제곱미터. 이상일 때, 이제 초과할 때 신고해야 된다. 그보다 작을 때는 신고 안 해야 됩니다. 뒤에 나올 겁니다. 그때 가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공사용 가설 건축물 있으니까 가설 건축물은 존치 기간이 몇 년? 3년 이내. 몇 층이야? 3층이야. 이것은 너무 단단하면 안 되니까 철근 콘크리트 하면 안 되겠고요. 얘 때문에 공급 전기라든가 하는 것들에 간선 공급 시설을 설치하면 안 되겠죠? 분양하도 안 되겠죠? 분양 목적 안 됩니다. 그리고 이 가설 건축물 건축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공사용 가설 건축물이나 재해복구용 응급조치 가설 건축물을 축조할 때는 이건 또 축조 신고를 해야 됩니다. 축조 신고. 물론 이것도 존치기간이 3년 이내인데 이 공사용 가설 건축물은 3년 이내가 아니고 해당 공사 기간 동안 존치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다른 건데 3년인데 이거예요. 공사용 가설 건축물은 공사 기간 동안 이제 존치할 수 있고요. 그래서 공사용 가설 건축물 축조하려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만약 건축 허가를 받으면 공사용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한 것으로 본다. 건축 허가 받으면 2m 초과하는 옹벽을 축조하더라도 신고하지 않고 축조해도 된다. 이거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것들이죠. 다른 것들 이제 개발행 허가, 농지 전용, 산지 전용, 하천 전용 허가 이런 것도 다 받은 것으로 본다. 건축물 건축할 때는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아까 허가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었죠. 네, 1, 2, 3 건축물 누구한테? 특별시장, 광역시장. 네, 이 구청장은 그렇고요. 시장, 군수는 1, 2, 3 건축물을 도지사에게 승인받으면 된다. 도지사 승인은 두 가지 더 공부했습니다. 허가는 이게 이제 아주 큰 것, 보통 이 허가인데 큰 것은 이 사람 허가 받는 거고요. 더 작은 건 뭐 하면 돼요? 이제 건축 신고하면 되죠. 신고 3m 몇 년? 85년, 100년, 200년 신고사항이죠. 3m 이하에서 증축하는 것. 바닥 면적 합계 85야를 증계 재축하는 것.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를 건축하는 것.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이고 관농지하 지역일 때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 신고. 200년 산미 건축물을 뭐 할 때 신고해요? 대수선할 때 신고. 그리고 우리가 대선 행위를 조금 전에 봤는데 대선은 증설, 해체, 수선, 변경 있는데 그중에 제일 경미한 게 뭐예요? 수선. 수선만 한다 그러면 신고. 그리고 200제곱미터, 400제곱미터, 500제곱미터 있어요. 순서가 뭐예요? 이거 뭐죠? 창고, 축사, 공장. 창고에서 축구공을 가지고 논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단서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안 하겠습니다. 책에 있는 거 여러분 읽어보시고 이거 순서만 잘 기억해 주시라. 건축 허가 이라는 것들은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하면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신고하면 허가받은 거 보니까 신고하면 조금 전에 말한 이런 것들 다 한 것으로 본다. 똑같죠. 그래서 정리했었고, 자, 건축 허가 제한. 건축 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누가 할 수 있죠? 국장이 할 수도 있고 특광도지사가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 건축 허가 제한은 국장이 할 수도 있고 특광도지사가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국장이 할 때는 이제 국토관리를 해서 그리고 특광도지사 할 때는 지역계획을 해서 하는데 특광도지사가 제안하면 국장에게 뭘 해야 돼요?
보고를 해야 되고 그에 대해서 국장은 뭐 할 수 있다? 해제를 명할 수 있다. 그거요. 이제 그게 중요한 것의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건초와 제한 기간은 2년 이내인데 연장할 수 있다 없다? 있죠. 몇 년? 1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건축 허가 받으면 아까 이 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은 뭐도 할 수 있었죠? 아까 사전 결정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자, 사전 결정 신청할 때 뭔지 모르겠지만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교통영향평가를 동시에 이제 신청할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사전 결정하게 되면 사전 결정 통지 받으면 2년 이내 건축허가 받아야 돼요. 건축허가 받으면 착공을 몇 년 이내 해야 돼요? 2년. 신고한 사항은 이거 규모가 커요, 작아요? 작으니까 신고하고 몇 년 이내 착공해야 돼요? 1년. 건축 허가 받은 사항 중에서 공장은 보통 크겠죠? 이것은 허가 받으면 몇 년 얼마에 착공해야 돼요? 3년. 주택법에서 사업계획 승인은 규모가 크니까 5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년, 2년, 3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착공을 했어요. 착공을 했는데 공사 진행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 이래도 건축허가를 취소해야 됩니다. 공사 진행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법률적으로 불가할 수도 있어요. 대지의 소유권을 경매, 공매 등으로 상실했을 때 이때도 건축허가를 이제 취소해야 되는데 다만 6개월은 기다려줘요. 착공 전에 이건 이제 착공 전입니다. 착공 전에 대지 소유권을 경매, 공매로 상실한 경우에는 바로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게 아니고 어때요? 6개월을 기다렸다. 6개월 후에도 공사 완료가 착공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면 그때는 건축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자, 보세요. 이번에 1년 있죠. 연장 1년은 뭐 말고 일단 그것도 보시긴 해야 되지만 58페이지 맨 밑에 1년이죠. 그다음에 뭐 뒤로 가면 돼요? 2년. 그다음에 3년. 6개월까지 연결하면 6개월, 1년, 2년, 3년 되죠. 내용이 딱 같은 내용으로서 이렇게 진행되는 건 아니지만 비슷하게 연결되는 거니까 그렇게 숫자 보시고 그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아직 모르신 분들은 혼자 하셔야 돼요. 이제 공부를 또. 용도 변경 29가지 용도를 몇 개로 나눴어요? 9가지 시설군으로 나눴죠? 그래서 상위 시설군으로 변경할 때는 허가, 하위 시설군으로 변경할 때는 신고하면 됩니다. 같은 시설군에서는요. 건축물 대장 기재 변경 신청. 근데 같은 용도 안에서 바꿀 때는요. 기재 변경도 안 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제일 가운데 뭐가 있어요? 0이 있죠? 0. 0 위에 자산 전문. 스토리는 지금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누가 항의했어요? 교생 주동해서 항의했다. 그랬죠. 여기에 뭐가 있죠? 숙박시설. 영업시설이니까 물건을 뭐요? 판다. 판매시설, 다중생활시설. 여기 다중생활시설은 이종근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종근생 아닌 다중생활시설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 그러니까 다중생활시설은 다 여기 있는 거예요. 영업시설군에. 교생주동 여기가 이제 1종근생, 2종근생인데 여기 다중생활시설은 없어요. 여기가 있는 겁니다. 다른 것들 여기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 복지시설이죠. 숙박을 하면 뭘 내야 돼요? 숙박료, 의료시설. 그리고 교육이니까 노교수야. 몇 개만 하겠습니다. 여기는 주거 업무니까 뭐 그대로 이제 보시면 돼요.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동물식물시설이죠. 동물식물 관리시설. 문화집회시설이죠. 문화집회시설군. 집회 뭐가 있어요? 교회, 종교시설 있고요. 숙박 위에 뭐가 있죠? 숙박 위에 위락시설이 있고요. 전기통신이니까 어려운 거 없고 자동차니까 어려운 거 없어요. 산업 등 시설군이죠. 산업 등 시설군. 뭐 공장, 창고, 운수, 위험물 처리 시설 하는 것들은 어렵지 않은데 이게 헷갈리는 것이 뭐가 있어요? 장례식장과 묘지 관련 시설. 그래서 공장, 자원순환시설 등등 되어 있는데 공자님이 장묘 문화를 발전시켰다 해서 이제 외웠습니다. 빨리빨리 할 수밖에 없고요. 자, 이렇게 해서 위아래로 가는 것들을 연습을 자꾸 해서 시험 문제 볼 때 자꾸 연습하셔가지고 안 틀리기도 하고 가급적 빨리 풀 수 있으면 더 좋고요. 가설건축물 지금 봤네요. 가설건축물 건축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도시공개시설 부지에서 이 말은 시험에 나올 거고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3층 3년 뭐 이거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 10번 좀 전에 했으니까 건축 허가 받으려면 대지 소유권 확보해야 되죠. 대지 소유권 확보해야 되는데 사용권만 있어도 돼요. 근데 사용권만 가지고서는 분양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분양 목적으로 하는 공동택은 안 되고요. 그리고 현재 건축물이 있는데
그 건축물의 노하우로 신축, 개축 또는 리모델링 하고 싶다 할 때 일부 반대할 수 있죠. 얼마만 있으면은 리모델링, 신축, 개축을 할 수 있어요? 100분의 80의 동의를 받으면 이제 신축, 개축, 재축,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80%. 주택법에서 주택 조합이 리모델링 하려면은 얼마의 찬성이 필요합니까? 75%. 자, 착공 신고 해야 되고요. 착공을 할 때 1000일 동안 하는 게 있죠. 오랫동안 장기간 건축 공사가 뭡니까? 중단된 것을 미리 대비해서 예치금을 얼마 범위에서 공사비의 1% 범위에서 1000일 동안 1000은 뭐죠?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총 공사금액의 1% 범위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보증이 있으면 예치하게 해요, 안 해요? 필요 없죠? 보증이 대신하는 거니까. 또 국가에 보증받는 기관이 있죠. 뭐요? 한국공사, 지방공사, 공공기관. 걔네도 뭐 국가에 보증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공사공단이나 또는 보증이 있을 때는 이행보증금 예치하게 하지 않는다. 사용승인, 공사가 다 끝났어요.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 받아야 되겠죠? 공사 다 끝나야 받는 것이 원칙인데 임시사용승인 제도도 있고요. 몇 년 이내로 할 수 있어요? 2년. 연장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언제까지? 공사 완료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 기간 동안 계속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임시사용승인. 보통 연장은 얼마까지 할 수 있다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이제 공사 기간이 아주 장기간일 때는 계속 연장할 수 있는 겁니다. 공용건축물, 국가나 지자체가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허가나 신고를 요하는 것이 아니고 뭐 하면 되죠? 허가권자와 협의하면 허가 신고 거친 것으로 본다. 협의 대상 공용 건축물은 공사 끝나고 사용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철거 전 얼마까지 신고해야 돼요? 3일입니다. 이게 바뀌었어요. 3일. 제가 말하면 헷갈리니까 3일만 말할게요. 그리고 멸실 신고는 멸실 후 30일 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대지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아니 되는 것이 원칙이죠. 근데 이제 뭐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방수에 필요 없을 때는 이제 낮을 수도 있고요. 자, 대지하게 되면 이제 뭐가 나와야 돼요? 조경 나와야 되겠죠. 조경. (200제곱미터) 대지가 200제곱미터 이상 할 때는 조경해야 되죠. 안 해도 되는 거 있어요. 어디에서? 녹지지역. 또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조경 필요 없습니다. 지역적인 사정 때문에 그렇죠. 건축물 성격상 조경 안 해도 되는 게 있죠. 촉사, 가설 건축물 조경 안 해도. 그리고 여기까지는 성격상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공장, 물류시설 이것도 적용을 안 해도 되는데 이건 면적과 관련되니까 어쩔 수 없이 암기해야 됩니다. 산업단지에 있는 공장, 대지 면적 얼마 미만? 5,000 미만의 공장, 그리고 연면적 얼마 미만? 1,500 미만의 공장, 그리고 물류시설도 연면적 얼마? 1,500 미만의 물류시설. 이건 이제 조심해야 되죠. 물류시설은 어디에 있을 때는?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있을 때는 1,500 미만이라 하더라도 적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연면적 1,000제곱미터인 공장 하면은 얘는 그냥 적용 안 합니다. 연면적. 근데 연면적 1,000제곱미터인 물류시설 하면 그것이 어디 있는가 시험을 볼 때는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있는 1,000제곱미터인 물류시설 하면 적용을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해야 돼. 주거지역, 제가 너무 빨리 해서 못 들었죠? 자, 다시. 주거지역에 있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인 물류시설 적용합니까, 안 합니까? 해야 됩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해야 된다. 다음에 이제 공개공지. 그 체크해서 다 암기하셔야 되고요. 공개공지. 제일 중요한 거 뭐라고 했죠? 일 준 사람이 상 준다 그랬죠? 일 준 사람이 상 준다.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그리고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기타 시장 군수구청장이 도시화 가능성이 크다고 해서 인정한 지역도 공개공지를 설치해야 됩니다. 공개공지에도 뭐 아까 다중이용 건축물처럼 516 간단한 건 아니지만 얘도 비슷해요. 516 5,000제곱미터 이상해야 되고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이건 60일 문화행사 판촉 활동할 수 있다. 자, 공개공지를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제공하면 용적률 높이를 얼마까지 완화한다고요? 1.2배까지 완화한다. 법이 허용하는 그런 기준에 1.2배까지 완화에 적용한다. 자, 공개공지를 설치 안 해도 되는 게 있어요. 종종 요감법이나 비슷하면서 다르기 때문에 암기는 할 필요 못한다고 했어요. 자, 안 해도 되는 거 뭐죠?
농수산물 유통시설, 종합병원 두 가지는 안 해도 된다. 그다음에 이제 도로는 둘 다 가능해야 되죠. 뭐가 가능해야 되죠? 보행과 자동차 통행. 대지에 접근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수단성을 인식한다면은 이것이 도로가 꼭 필요한 게 아니고 통행에 지장이 없을 때는 도로가 없을 수도 있고요. 몇 미터 이상의 도로에 필요하죠? 4미터 이상의 도로가 필요합니다. 차량 통행이 가능해야 되니까. 그리고 나의 대지가 도로와 얼마 이상 접하고 있어야 돼요? 2미터 이상이 접해야 되고요. 4미터 이상의 도로에 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해야 되는데 그 도로는 무슨 법에 의해서 만들었든 상관없죠? 도로법, 사도법, 국토계획법, 그리고 허가권자가 지정 공고한 도로 가능하다. 지정 공고할 때 뭐 기억나는 거 있어요? 도로를 지정 공고할 때 어떻게? 이해관계인 동의 받는다. 폐지할 때요. 이해관계인 동의 받는다. 그거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부수적으로 현재 만들어진 도로도 도로인데 예정 도로도 도로다. 이런 것들. 모든 법에 따른 도로 다 도로고요. 예정 도로도 도로다. 혹시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가 건축부상 도로가 될 수 있습니까? 있죠. 그때 이제 허가권자가 여기는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건축부상 도로다. 지정 공고하면 돼요. 그때는 4m가 필요 없죠. 3m 이상일 수가 있고요. 끝이 막혀 있어요. 막다른 도로. 그것은 2m, 3m, 6m 여러 가지 이제 도로의 폭이 요구될 때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건 몇 m예요? 4m, 4m. 그런데 대지 면적이 넓어요. 대지가 여기에. 대지가 넓을 때는 금방 대지가 소멸돼 버렸네. 꺼져 버렸나? 대지가 넓을 때는 그 건축물의 연면적이 넓을 때는 몇 미터 이상? 4m 이상 도로가 아니고 6m 이상의 도로에 얼마 이상? 4m 이상 접해야 된다. 이씩 늘어났기 때문에 연면적이 얼마라고요? 2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자, 그 내용 보시면 되겠네요. 4m 이상 도로법, 사도법, 그리고 현재 만들어진 도로, 예정 도로, 지정 공고하는 도로 다 도로고요. 차량 통행을 불가할 때 3m 도로. 2m 이상 도로에 접해야 되는데 출입에 지장이 없다. 통행에 지장이 없다. 농막을 설치한다. 이럴 때는 도로가 꼭 필요하지 않다. 기준 강화 얼마 이상 할 때? 연면적 2000 이상 할 때. 6m 이상 도로 4m 이상. 그런데 공장의 경우에는 얼마 이상 할 때 6m 도로가 필요하죠? 3000 이상일 때. 자, 그다음에 지정 공고. 여기는 첫 번째 줄 이해관계인 동의. 두 번 또 외과로 이번에 폐지 변경할 때도 이해관계인 동의. 이런 것들 제가 강조한 것들 숫자, 내용 이런 것들 다 체크해서 보시면 되겠고. 자, 건축선.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이 건축선이죠. 따라서 건축물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인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구조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건축선이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이 아니고 대지 방향으로 후퇴할 때가 있어요. 첫 번째 뭐요? 미달도로. 미달도로 하게 되면 거기서 여러분들은 중심선 2분의 1 하면 돼요. 중심선 2분의 1. 또 하나는 도로 경계선 소요너비. 양쪽으로 대지가 있을 때는 도로 중심선에서 양방향으로 2분의 1, 소요너비 2분의 1 후퇴하면 되죠. 근데 한쪽 방향에 하천등이 있을 때는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소요너비만큼 후퇴한 수평거리선이 건축선이다. 도로 모퉁이에서 4m 이상 6m, 8m 미만의 도로의 경우에는 건축선이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이 아니고 대지 안쪽으로 일정한 거리만큼 후퇴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다음에 지정건축선. 여기는 도로가 문제가 아니고 그냥 도시적에서 건축선의 끝선을 좀 아름답게 정비하기 위해서 건축선을 후퇴시킬 수 있다고 했죠. 시장군수구청장이 몇 미터 이하에서? 4미터 이하에서 건축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자, 1번, 2번, 3번이 다른 것이 있죠. 미달도로, 모퉁이도로에서 후퇴한 부분만큼의 면적은 대지 면적에서 제외를 해야 되는데 이때 건축선의 앞선을 미관을 해서 정비하기 위해서 후퇴하는 것은 대지 면적에 포함된다. 자, 다음에 그 밑에 건축선의 수직면, 지표 아래 부분 4.5m 이런 거 체크하시면 돼요. 자, 건축물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구조로 하면 안 되죠. 근데 지표 아래 부분은 넘어설 수 있다. 그리고 4.5m 이하에서는 창문을 내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면 안 되죠. 그러면 반대 해석상 4.5m 초과할 때는 가능하다. 그 다음에 지역 지구의 경합. 첫 번째로 과반. 2번에 방화지구. 3번에 녹지지역, 각 지역 체크하시고요. 일단 먼저 대지가 들리상의 용도 지역 등에 걸칠 때는 대지와 건축물 모두가 과반의 대지가 속하는 용도 지역에 따른다. 과반. 예외가 있죠? 방화지구. 대지가 방화지구에 걸쳐
방화지구에 걸쳐 있고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방화지구 아닌 곳에 걸친 경우에는 건축물 전부가 방화지구에 따른 규제를 받게 돼요. 뭐로 박으면 돼요? 방화벽을 설치할 수 있든 그러하지 아니하다. 녹지적은 어떻게 돼야 돼요? 각각의 용도 지역에 따른다. 다음에 건축물의 면적, 뭐 수평, 투영 면적 이런 것들은 됐고요. 자, 대지 면적 동그라미 2번인데요. 기역, 니은, 디귿. 대지 면적에서 제외된다. 그러니까 미달도로, 모퉁이도로, 그리고 대지가 어디에 속할 때?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포함되어 있을 때. 그리고 대지 면적에 대지 면적에 포함해서 산정하는 게 있죠. 아까 4m 이내에서 건축선을 정비하는 경우 그 말씀드렸고요. 건축 면적 외벽의 무슨 선? 중심선. 그리고 무슨 기둥? 외곽 기둥의 중심선. 바닥 면적 무엇의 중심선? 구획의 중심선. 자, 그런데 바닥 면적에서 이제 구획의 중심선이 아니고 특수한 경우가 있죠. 구획이 없을 때 어떻게 해요? 지붕 끝에서 안으로 몇 미터 후퇴합니까? 1m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이는 수평 투영 면적. 그다음에 다락 몇 미터 이하할 때? 1.5m 할 때는 바닥 면적 안 들어가고 경사지붕 아래 다락은 1.8m. 1.5m라는 숫자가 또 나오죠. 발코니와 같은 것들의 면적은 발코니 전체 면적에서 외벽에 접한 길이 곱하기 1.5를 곱한 값을 뺀 나머지 면적을 바닥 면적에 포함시킨다. 1.5 숫자 기억해야 되겠고 거기에서는 여러분들은 발코니 면적이 모두 바닥 면적은 아니다. 그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런 취지를. 바닥 면적이 안 들어가는 것들인데요. 필러티 부분이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바닥 면적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기계실, 전기실, 그리고 장애인용 관련 시설, 편의시설 같은 것들도 바닥 면적이 안 들어갑니다. 뭐 기계실, 전기실은 일상적인 용법이 아니니까 안 들어갈 거고요. 조경 면적, 어린이 놀이터 안 들어가는 것들 다 일일이 체크해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뭐 다시 해야 돼요. 물론 숫자가 제일 중요하긴 해요. 여기서는. 다음에 이제 연면적, 바닥 면적의 합이 뭐예요? 연면적이죠. 바닥 면적 합계. 그런데 바닥 면적에 들어가지만, 즉 연면적에 들어가지만 용적률 산정할 때 빼주는 게 있죠. 원래 용적률은 연대죠. 대지 면적분의 연면적. 연면적은 바닥 면적의 합 그랬습니다. 그럼 바닥을 다 합해서 연면적을 구하고 그것과 대지 면적의 비례관계가 용적이 되는데 물론 곱하기 표시해야 되고요. 그런데 바닥 면적, 연면적이 들어가지만 빠지는 게 있죠. 뭐였죠? 지하층. 그리고 고층, 초고층, 준초고층 건축물의 피난 안전 구역. 경사지붕 아래 있는 대피 공간. 그리고 이제 지상에는 건축물의 부속 용도인 주차용 공간. 이것은 이제 용적률을 산정할 때 빠진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이 건축물의 연면적은 이것들 다 들어간다고 해요. 이제 바닥 면적이 다 들어갈 때. 이거는 근데 용적률 산정할 때 빼죠. 여기에 주차장 공간 있으면 빼죠. 그리고 혹시 초고층, 준초고층 건축물에 피난 안전구역이 있어요. 빠지죠. 경사지붕 아래 헬리콥터를 통한 대피를 위한 뭐 헬리콥터 등의 그런 구조를 위한 대피 공간을 설치했어요. 이것도 빠져야 되겠죠. 피난구역 빠진다. 지하층, 피난, 주차장 빠집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것도 물어볼 수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피난안전구역은 초고층 건축물은 몇 층마다? 30개 층마다 하나 이상의 피난안전구역을 둬야 되고 준초고층 건축물은 건축물의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의 위아래 얼마? 상하 5개 층 이내에다가 하나 이상의 피난안전구역을 둬야 된다. 그리고 대피공간 이것은 이제 원래요 11층 이상으로서 11층 이상의 부분이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여기 많은 사람이 살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 위한 옥상에 평지붕이라면 헬리포트나 또는 헬리콥터를 통한 구조 공간을 설치해야 돼요. 그런데 옥상이 이렇게 여기 말한 것처럼 경사지붕이더라 하면 헬리콥터를 통한 구조가 어렵죠. 그래서 여기에 뭐 해야 돼요? 대피 공간을 설치해야 된다 하는 거. 지금 말한 이런 피난 안전구역, 대피 공간 하는 것들이 용적률 산정할 때 여기 용적률 산정할 때 여기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간다. 주차장 그리고 지하층 공간도 여기에는 안 들어간다. 근데 이 건축물의 연면적 그냥 단순히 연면적 이게 5천인가 아닌가 판단할 때는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용적률 산정할 때 혜택을 줘서 빠진다는 거고. 건축물의 대지 분할 면적은 아까 봤고요. 자, 층수와 높이, 승강기탑, 계단탑처럼 옥상 부분에 아주 뭐 일정한 좁은 협소한 면적만큼 튀어나온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은 건축 면적이 얼마 이하일 때? 얼마 이하일 때?
뭐 책상 한번 떨어뜨려야 되나요? 좀 졸리시죠, 여러분들? 타이밍은 타이밍인데. 자, 8분의 1 이하일 때 그때는 층수로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고요. 층의 구분이 불분명하면요. 4m. 그래서 뭐 4에서 8 연상에서 뭐 48. 그래서 기억해 주시고 지하층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지하층 안 들어가고 건축물의 층수가 부분에 따라 다르다. 그러면 가장 많은 층수 건축물의 층수를 한다. 자, 높이 제한. 높이 제한은 가로 구역 단위의 높이 제한이 있고요. 가로 구역 단위 높이 제한은 여기 건축 원래적인 허가권자인 별별시장 군수구청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허가권자네. 어디겠죠? 여기. 이 사람도 허가권자네요. 특광도의사, 특광시장. 그렇죠? 이 사람은 허가권자 아니에요. 그래서 별별시장 군수구청장이 가로 구역별 높이를 제한할 수 있는데 그것이 인접한 구에 너무 큰 영향을 미칠 때는 구청장의 그런 가로 구역별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아까 허가권도 이 사람이 뺏어갔듯이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조례로서 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가로 구역별 높이 제한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특별시, 광역시 도조례 없어요. 시군구 조례도 없고 그냥 시군구장은 자기가 하는 거고. 근데 만약에 구청장의 권한을 박탈하고 싶어요. 그러면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조례로 정하는 겁니다. 자, 가로 구역별 높이 제한. 하나의 가로구에서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것까지 보시면 되겠고. 자, 1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무슨 방향으로 건축물의 높이가 제한되죠? 정북 방향. 어느 지역에서만 적용돼요?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에서만 적용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9m 이하에서는 1.5m 이상 띄워라 그랬죠? 얘가 적용 안 되는 것이 여기는 없지만 뭐였죠? 11조 필요 없다 그랬죠? 그래서 2층 이하이고 8m 이하인 경우에는 1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채광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공동주택의 높이 제한입니다. 이건 공동주택이고요. 그런데 얘는 적용 안 되는 데를 기억하라고 했죠? 채광 확보를 위한 공동주택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어디에서 적용이 안 되죠? 중심상업적, 일반상업적. 여기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1조권은 적용되는 지역을 잘 기억해야 되고 채광은 적용 안 되는 지역을 잘 기억해야 되고. 자, 건축물의 피난시설. 자, 직통계단 하게 되면 일단 30m, 50m, 75m, 100m 나오죠. 30m는 뭐예요? 직통계단은 피난층이 아닌 곳에 있는 층에서는 직통계단을 각 층의 거실로부터 직통계단까지의 보행거리가 얼마 이내? 50m 이내. 근데 좀 불연제로 또는 내화구조, 불연제로 이런 말 나오면 몇 미터? 50m. 공장 나오면 몇 미터? 75m. 무인화 공장이면 100m. 물론 자동식 소화 설비가 있어야 된다는 조건은 있지만요. 그런 틀리게 안 될 거고. 피난안전구역. 초고층 건축물은 몇 개 층마다? 30개 층마다. 준초고층 건축물이죠. 그렇죠. 가운데 있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 층이네. 상하 5개 층. 그래서 30m, 50m, 30개 층, 5개 층. 경사지구간의 대표 공간. 헬리포트 몇 층 이상? 11층 이상이고 1마 이상인 건축물은 옥상에 평지문일 때는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기를 통한 구조공간 설치해야 되고. 그런데 옥상이 경사지붕이더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사지붕 아래 대표공간. 이러한 대표공간 피난구역은 용적률 산정할 때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간다 그랬고. 자, 난간 몇 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해야 돼요? 1.2m. 옥상광장이나 2층 이상에 있는 발코니 등에는 노대에는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맨 밑에 3m 이상 하는 말이 있어요. 3m 이상의 공장물차. 방화지구에서 건축물은 주요 구조물을 뭘로 해야 돼요? 내화 구조로 해야 되는데 예외가 있을 수 있죠. 도매시장 용도로 쓰는 건축물의 경우에 주요 구조부와 외벽을 불연제로로 했다. 그러면은 아주 고층이 아니기 때문에 높은 층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보니까 주요 구조물을 내화 구조로 했으면 불연제로로 하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방화지구에는 공작물 중에 옥상에 설치하거나 또는 얼마 이상의 3m 이상의 높이의 공작물을 설치할 때는 그게 다른 데 날아가면 안 되기 때문에 불붙어서 주요부를 뭘로 해야 돼요? 불연제로 해야 된다. 불연제로. 그러니까 원칙과 예외를 정리해서 보시고요. 숫자 같은 거 정리해 주시고. 내진 능력 공개. 내진 능력 공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는 제가 꽤 중요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내진 능력 공개. 그것은 몇 층? 2층. 이상 이거나예요. 다 어디가 하나 해당되면 됩니다. 또 얼마 이상? 200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또 목구조일 때는 3층 이상. 얼마 이상? 500제곱미터 이상. 여기 해당되지 않더라도 3,
9, 10, 13. 차양 같은 것들이 돌출이 되는데 한쪽은 지지가 되어 있는데 건축물에 한쪽은 지지가 안 되어 있다. 3m 이상 할 때 돌출되면 이건 내진 공개 대상 건축물 되고요. 처마 높이가 얼마 이상이 있을 때 9m 이상의 이렇게 처마가 있을 때도 이것도 위험하기 때문에 떨어지면 큰 위험이 있을 수 있죠. 내진 능력 공개 대상이에요. 건축물이 높이가 몇 미터 이상 할 때 13m 이상 할 때도 내진 능력 공개 대상이고, 자, 10m는 무엇과 무엇 사이? 기둥과 기둥 사이가 10m 이상일 때 이것도 내진 능력 공개 대상 건축물이다. 승강기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천 이상일 때는 승강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몇 층 이상 할 때? 6층 이상 할 때. 6층 이상 할 때는 뭐 면제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원칙은 6층 이상 할 때 승강기를 설치해야 되고, 높이 몇 미터 초과할 때 31m 초과하면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해야 되고, 오늘 또 승용 승강기에서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니까 우리 수강생 한 분이 이걸 알아서 저를 비상용 승강기로 안내를 했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가르치기만 하고 몰랐는데 비상용 승강기 31m 초과할 때는 비상용 승강기가 있어야 됩니다. 저 안쪽에 가보시면 비상용 승강기로 써 있어요. 이제 우리 건축물은 30m 넘겠죠. 다음에 이제 특별 건축구역. 칠판 쓸 거 없이 책으로 보겠습니다. 마지막 간단히 할 거니까. 자, 특별 건축구역 지정권자 누구죠? 국장 그리고 시도의사. 누가 하는가 하는 것을 요건은 뭐 틀리게 안 낼 거니까 이 정도. 그리고 요건을 제가 강의하는 이유는 얘도 할 수 있다는 거 한번 기억하시라고 한 거예요. 자, 그다음에 지정 못하는 게 있죠. 뭐죠? 계도 보자. 군계도 보자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야만인 취급당하죠. 그러니까 얘는 지정할 수 있고 얘는 지정 못하는 것들입니다. 자, 개발 제한구역, 접도구역, 보전산지, 자연공원. 특별 건축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한옥 50동 같은 것들이 개인이 하더라도 특별 건축 지정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특별 건축구역 지정하면 얼마 이내에 목적 사업에 착수해야 돼요? 5년. 안 하면은 특별 건축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한옥도 50호 이상 할 때 사업계획 승인 받아서 5년 이내에 착공을 해야 되듯이 여기도 한옥 50동 하는 말이 나오고 5년 이내 안 하면 이거 해제할 수 있다 하는 거. 특별 건축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무엇을 통합 적용할 수 있어요? 미술 공부 통합할 수 있어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미술작품 설치 의무를 특별 건축구역에는 건축물 따로따로 적용하지 않고 이것을 하나로 이 셋이 합해서 하나로 통합해서 적용할 수 있고, 공원도 하나만 설치해도 되고, 물론 얘네들이 각각 설치해야 될 의무보다 기준보다 그 이상으로 해야 되겠죠. 이거 여기 각각 하나씩 해야 되는데 여기다 막 2개만 한다든가 통합이 안 돼요. 부설주차장도 통합해서 적용할 수 있어요. 각각의 그런 의무 기준 면적보다 더 크게 해야 됩니다. 이상으로 해야 돼요. 이상으로. 크게 할 필요는 없지만 이상으로. 이게 특별 건축구역. 자, 건축협정. 이건 국장 시도지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겁니다. 대지 소유자 전원 합의. 대지 소유자가 한 명이에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가 있죠? 결합 건축. 이것도 대지 소유자 간에 합의를 하면 됩니다. 대지 소유자가 한 명이다. 할 수 있어요. 건축협정을 체결하면 이렇게 인접한 대지 소유자 간에 얘네들을 하나의 대지처럼 활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건축구 일부 규정 같은 것들을 통합 적용할 수 있어요. 도로, 조건, 하부, 지하. 이것을 통합 적용할 수 있다. 도로와의 관계. 도로에 4m 이상의 도로에 2m 이상 접하고 있어야 되죠, 대지가. 근데 얘는 접하지 않고 얘만 접해도 하나처럼 이용할 수가 있고요. 조경도 여기를 하나의 대지처럼 활용해서 조경 의무를 한쪽에 몰아붙이고, 건폐율도 한쪽에 몰아쓰고, 그리고 하수처리시설, 부설주차장, 지하층에 관한 어떤 법상 그런 규제 같은 것도 하나의 그런 하나처럼 통합해서 쓸 수 있는 거. 근데 다 어려우니까 뭐를 기억하라고 했죠? 건폐율 뭐 할 수 있다? 통합 적용할 수 있다. 통합 적용 할 수 있다. 건축협정. 결합건축 합의하면 되죠? 자, 근데 건폐율 아니고 뭘 통합 적용하죠? 여기는 용적률 통합 적용한다. 결합건축, 용적률 통합 적용. 자, 결합건축 그릴게요. 자, 이것이 무엇의 도로로 둘러싸여 있어야 됩니까? 12m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야 되는데 여기에 대지가 있고 여기가 토지가 있어요. 얘와 얘를 결합해서 용적률을 통합 적용하는 것. 여기에 허용되는 것을 여기에다가 갖다 쓸 수 있는 것이 결합건축, 결합건축. 상업지역 같은 데서 특히 필요할 수 있겠죠. 대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근데 여기가 상업지역이고 여기는 상업지역이 아닌 역세권 개발구역이 안 돼요. 여기가 상업지역이면 여기도 상업지역.
여기가 역세권 구역이면 여기도 역세권 구역. 이렇게 성격이 같아야 되고요. 여기에 도로가 12m짜리 도로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얘하고 얘가. 안 되고 12m 이상의 도로 둘러싸는 최소한의 구간에서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얘와 얘가 거리가 얼마 이상? 얼마 이내? 100m 이내야 되고요. 100m 이내. 네, 이렇게 용적률 나눠 쓰기, 하나에 몰아쓰기로 해놓고 마음이 변해서 1년 있다가 철거해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협정 체결 기간은 최소 30년. 폐지할 때도 전원 합의. 예, 이제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자, 지금까지 본 것들 체크하죠. 특별 건축구역 국장 시도이사 5년 이내 해제할 수 있다. 그 내용들은 여러분들 체크하시고 제가 불러드린 거 체크해서 그 말을 중심으로 해서 앞뒤 말들을 연상하면서 읽으면 돼요. 자, 지정 대상 제외지역, 계도보자, 군사기지, 협의 후 지정하여야 된다. 결합건축, 건축협정은 제가 안 해놨습니다. 결합건축이 올해는 중요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결합건축 대상지 두 개의 대지 소유자, 대지 건축주가 서로 합의하면 뭘 통합 적용한다? 용적률. 자, 상업지역, 역세권 구역,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구역 했는데 다른 다 외우려고 억지로 하지 마시고요. 상업지역처럼 어떤 토지의 이용가치를 최대화시킬 필요가 있는 곳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시면 돼요. 주거환경 개선사업구역은 토지의 이용가치도 이용가치지만 여기서는 도시 저소득주민들이 사업을 하기가 곤란해요. 자기들 주택을 스스로 개량하기가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혜택을 자꾸 주는 거예요. 인센티브를. 그렇게 한번 읽으시고 이 1, 2, 3, 4, 5에 해당되는 것들이 서로 다른 데 있으면 안 돼요. 같은 성격을 가진 지역에 있어야 된다. 두 개 대지가. 두 개의 대지 소유자가 한 명일 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두 개의 대지가 너무 멀리 있으면 안 되고 얼마 이내에 있어야 돼요? 100m 이내에 있어야 되고 갑자기 파기해서 옥상 헐어 이러면 안 되니까 체결 기한은 30년 이상으로 하여야 된다. 폐지할 때도 전원동의. 공작물 축조 신고는 아까 봤네요. 이행강지금. 건축법 이행강지금 나오면 일단 1년에 몇 번 이상? 이상이 아니고 2회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1년에 2회. 이행강제금의 그런 액수는 농지법은 100분의 20 딱 정해야 되는데 여기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복잡해요. 그래서 안 봅니다. 근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요. 이 사람이 언제까지 부과할 수 있죠? 이행강제금을? 이행할 때까지. 이행할 때까지 부과할 수 있는데 이행하면은 더 이상 부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미 부과한 거 징수합니까? 면제합니까? 징수하여야 한다. 까지 이제 그 내용 지금 설명드린 내용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번과 4번이에요. 이게 3번, 4번. 건축분쟁 전문위원회 4, 5, 6 봅니다. 먼저 이건 국토교통부에 두게 되는데 건축 관계자 간의 분쟁. 그러니까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 설계자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 간의 분쟁 해결할 수 있고 조정할 수 있고 인근 주민 간의 분쟁 조정할 수 있고 관계 전문 기술자 간의 분쟁 뭐 건축 기사 무슨 토목 기사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서 4번과 5번 사이, 5번과 6번 사이, 4번과 6번 사이 이것도 분쟁을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게 1, 2, 3번에 있는 거예요. 1번 건축 관계자와 인근 주민, 관계 전문 기술자와 인근 주민, 건축 관계자와 관계 전문 기술자. 그러니까 4, 5, 6을 먼저 본 다음에 여기에서 당사자 간에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4번, 5번 5번, 4번, 5번, 6번 간에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문제에 있는 것처럼 건축 허가권자와 이 사람 등의 분쟁. 아니죠? 건축 허가권자와 분쟁이 있으면 우리는 행정심판 하는 거예요. 또는 행정소송하는 거고. 자, 조정은 한 명이 신청할 수 있어요.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이제 조정을 서로가 승복하게 되면 그 내용을 합의하는 건데 승복을 안 하면 다시 좀 더 심리를 진행하는 재정 신청할 수 있어요. 재정 신청은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해요. 2명이라면 2명이 합의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조정은 60일 이내 해줘야 되는데 재정은 2명이니까 120일로 2배 됐어요. 자, 조정은 1명 60일, 재정은 2명. 뭐 2명 꼭 아니고 당사자 여러 명은 여러 명인데 그냥 제가 암기하기 좋게 수명한 겁니다. 자, 당사자 간의 합의 2명 며칠? 120일 내에 재정을 해줘야 됩니다. 하나 더 볼 게 있는데요. 조정 신청을 했어요. 인근 주민이 이 공사 때문에 우리의 무슨 프라이버시라든가 기타 재산권이 침해된다. 우리 집이 무너질 것 같다 해서 조정 신청을 했습니다. 조정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장 공사 중지 명령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거죠. 꼭 해야 되는 할 수도 있는데 꼭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조정 신청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공사를 중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고 5분만 쉬었다가 농지법 하겠습니다.